사라예보의 중성 1914년 6월 28일 일요일 사라예보에 총성이 울렸다. 근처 카페에서 나온 남자가 뒷좌석에 두 사람을 쏘았다.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고 피해자를 후송했다. 19살의 세르비아계 가브리엘로 프린치프가 저격범이었다. 피해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였다. 황태자비 좁히는 즉사고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병원에서 죽었다. 사라예보는 이에리사 정현숙 선수가 여자 탁구 선수의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한국 스포츠 최초의 구기 종목 세계 금메달을 딴 1973년 우리나라에 알려졌다. 지금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의 수도이지만 그때는 유고슬라비아 소속 보스니아 공화국의 수도였다. 그러나 1914년 6월에 사라예보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지배하던 작은 도시였다. 황태자는 황제의 조카였는데 인기가 없었다. 그는 프란츠 요제프 황제와 엘리자베트 황후의 외아들 루돌프가 아버지와 다투다가 권총으로 자살한 후 황태자 지명을 받았다. 요제프 황제는 유럽을 휩쓴 1848년 민중혁명의 혼돈 속에서 취임해 제국을 잘 다스렸지만 1898년 황후가 제네바에서 아나키스트에 칼에 찔려 죽은 뒤 쇠약해졌다. 젊고 총명한 시절의 그였다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황태자는 근처에서 열린 육군 훈련을 장관하고 사라예보에 들렸다. 오스트리아 정보부는 테러범이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사라예보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책을 구했다. 페르디난트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냥 진행시켰다. 6월 28일 세르비아의 국치일이었다. 남슬라브족의 갈레인 세르비아인은 7세기에 발칸반도에 들어와 동방정교를 받아들였으며 부족 연합국가를 세워 반도의 서부 내륙에 정착했다. 그러나 그들의 왕국은 1389년 6월 28일 코소보 전투에서 오스만 튀르크에게 졌다. 오스만 제국의 발 아래 놓였던 500년 동안 그들은 대를 이어가며 왕이 전사한 그날의 패배를 되짚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등으로 흩어진 세르비아 민족은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약해진 19세기 초 무장 독립투쟁을 시작했고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부딪힌 두 차례의 발칸 전쟁에서 러시아 편에 서서 싸운 끝에 1882년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어 세르비아 왕국을 수립했다. 그런데 1908년 요제프 황제는 세르비아계가 주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합병했다.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황태자를 반길 이유가 없었다. 황태자는 아내 조피를 대동했다. 그는 신분이 낮아 안 된다고 황제가 말리는데도 혼인을 했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했지만 비내 귀족들에게 사랑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이 조피를 황태자비로 예우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제국의 변방까지 퍼졌다. 빈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여자를 사라예보에 데리고 오다니 우리를 무시한다고 보스니아 민족은 화를 냈다. 프린치프는 보스니아 서부 시골 마을에서 무슬림 지주의 땅을 소작하는 세르비아계의 민농의 아들이었다. 상업학교에 다니면서 민족주의자들과 어울렸고 폐결핵으로 건강이 나빠지자 병으로 죽기보다는 독립투쟁에 목숨을 바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보스니아에서 태어나 오스트리아 국적을 강요받은 세르비아계 청년이 테러리스트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베오그라드의 비밀 결사에 가입해 훈련을 받은 그는 페르디난트의 사라예보 방문 소식을 듣고 테러 조직이 제공한 권총을 들고 사라예보에 잠입했다.
러시아 정부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기를 하기도 전에 병력을 움직였다. 독일은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상응 조처를 예고했다. 7월 29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군대가 베오그라드를 포격하자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군 동원령을 내렸다. 이틀 뒤 독일이 러시아에 교전을 통보했다.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끼어들지 않으려 했다. 프랑스 국민은 사라예보 사건에 관심이 없었고 레몽 포엥카레 대통령은 여론을 존중했다. 국방부 장군들이 영국,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참전을 건의했지만 내각은 거부했다. 그런데 프랑스더러 중립을 지키면서 동부의 요새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던 독일이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침공한 데 이어 8월 3일 개전을 선포했다.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 독립을 거부하고 영국령으로 남겠다며 무장 반란을 일으킨 북아일랜드 신교도들 때문에 밖으로 눈 돌릴 여유가 없었지만 프랑스와 러시아의 강력한 요청이 못 이겨 8월 4일 개전을 통보했다. 유럽의 내전이 시작됐다. 제시인들은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세계를 몰락에 빠뜨렸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떠올렸다. 30년 동안 기력을 소진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모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한 데 이어 로마 제국의 속주로 전락했다. 1차 대전은 그것과 닮았다. 유럽은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죽였고 세계 패권은 대서양 넘어 미국으로 갔다. 전쟁에 반대한 세력이 없지는 않았다.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조직을 만든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식민지 쟁탈에 열한이 된 부르주아 정부들이 제국주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전쟁이 터지면 모든 나라의 노동자와 사회주의자가 걸기에 혁명을 일으키자고 결의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최후통첩을 보낸 7월 23일 사회주의자들은 파리, 빈, 런던, 베를린을 포함한 대도시에서 반전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7월 25일에 발행한 기관지 전진 5회에 오스트리아 폭군의 권력욕과 제국주의적 탐욕을 위해 독일 병사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전 결의와 호소는 소용없었다.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견해와 달리 정부가 빚을 내서 전쟁 비용을 대는 법률안에 4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침략국 독일의 사회주의자에게 절교를 선언했다. 러시아 좌익노동당 알렉산드르 케렌스키는 위대한 러시아는 적의 공격을 물리칠 것임을 확신한다고 연설했다. 영국 노동당 당원들은 입대했다. 사회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PT에게도 조국이 있었다. 전쟁은 부르주아 정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제조직을 먼저 날려버렸다. 대중은 PT 국제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에 마음을 주었다. 전쟁을 혁명으로 전환하자던 제2인터내셔널 결의를 실행한 세력은 러시아의 볼셰비키뿐이었다. 최초의 세계전쟁. 유럽의 강대국들은 전기선에 군인과 총을 싣고 다니며 세계를 폭력으로 정복했다. 유럽 바깥에는 문명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자원과 노동력을 적취했다. 그러나 20세기 야만의 본질은 유럽이었다. 유럽인은 최신 기술을 구현한 신무기로 서로를 죽였다. 1914년 9월 초 파리 근교 생강 지류인 마른강 근처에서 벌어진 1차 마른 전투는 야만의 실상을 충격적으로 드러냈다. 독일의 75만 주력군은 여러 전투에서 이기며 파리를 향해 가다가 마른강에 이르렀다. 우태를 거듭하던 프랑스군과 영국군도 비슷한 규모의 병력을 배치했다. 러일 전쟁 동안 러시아와 일본 군대가 쓴 것과 맞먹는 양의 포탄과 총알을 닷새 만에 뽑아온 전투에서 독일군은 22만, 연합군은 26만이 죽었다.
사라예보 사건과는 관련 없는 국가와 민족도 전쟁에 뛰어들었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메카의 수호자로 아랍 민중의 존경을 받던 후세인 빈 알리와 아들 바이잘이 아랍 국가를 승인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약속을 믿고 유목민 전사들을 불러 모아 오스만 제국 군대와 싸웠다. 아랍 전문 고고학자로 후세인의 전적인 신뢰를 받으며 게릴라전을 이끈 영국군 정보장교 토머스 로렌스는 훗날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다. 아시아와 태평양 대서양도 영향권에 들었다. 러시아를 꺾고 조선을 집어삼킨 일본은 중국 대륙에 손을 뻗쳤다.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명분으로 독일의 아시아 함대에 타격을 입히고 중국 청타오해와 남태평양 이권을 빼앗았다.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는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세울 수 있게 지원하겠다면서 미국이 유대인들을 설득했다. 아랍 민중과 유대 민족 양쪽에게 독립국가 수립을 약속한 것이다. 명예로운 고립 노선을 지키던 미국을 움직인 이들은 독일군이었다. 1915년 5월 독일 잠수함이 영국 상선 루시타니아호를 격침할 때 미국인 수백 명이 사망했는데도 미국 정부는 참전을 망설였다. 그러나 독일이 연합군의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들어가자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917년 4월 6일 참전을 한다. 전쟁은 유럽의 내전에서 세계전쟁으로 비화했다. 미국은 해군만 막강했다. 육군 공군은 병력이 없었고 전차와 전투기도 없었고 대포와 소총 생산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국가 재정이 넉넉해 유럽의 연합국에 차관을 제공했고 선박을 비롯한 전쟁 물자를 생산했다. 20세기의 전쟁은 군인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자원과 국민의 노동력까지 쏟아붓는 총력전이었다. 미국은 안전한 군수품 생산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연합군의 승리를 뒷받침했다. 연합국은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조약을 통해 승리를 확정했다. 패전한 동맹국들은 제재가 무너졌고 전쟁 배상금을 떠안았다. 과학혁명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다. 두 진영의 군인들은 신무기를 동원해 대량 살상을 저질렀다. 7천만이 넘었던 참전군인 가운데 독일 200만, 러시아 170만, 프랑스 136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120만 등 940만 명이 사망했고 3,200만 명이 다쳤다. 인도인을 비롯해 지원 임무를 수행하다 살상당한 민간인과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 게릴라는 사상자 통계가 없다.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지 못해 사망한 민간인, 혁명과 내전의 소용돌이에서 죽은 러시아 민중, 수천만 명의 1918년 신종 인플루엔자, 소위 스페인 독감 사망자 중에도 전쟁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았다. 세계는 달라졌다. 극심한 군사적 경쟁체제에서 발전한 근대 국가는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1차 대전은 제국들의 무덤이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제국을 무너뜨리고 국민국가 시대를 열었다. 세르비아의 최초의 선전포고를 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고 독일어를 쓰는 주민이 다수인 지역만 남아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이 되었다. 러시아 황제의 궁전에는 붉은 깃발이 올랐다. 세계 제패를 꿈꿨던 독일 제국의 빌헬름 2세는 권좌에서 떨어졌고 독일 민중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세웠다. 400년 넘게 존속한 오스만 제국도 사라졌다. 제국의 장군이었던 케말 파샤가 터키어를 쓰는 주민이 다수인 지역을 묶어 터키 공화국을 수립했다. 세계 최대 채무국이었던 미합중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자 최강의 군사 대국으로 변했다. 윌슨 대통령은 1918년 1월 8일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전후 세계 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데 적용할 평화 원칙 14개 조항을 발표했다. 달도 삼켰을 제국주의 프린치프와 공범 두 사람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사형이 아니라 징역 20년형을 받았지만 결핵과 영양실조로 감옥에서 죽었다. 프린치프의 절친 다닐로 일리치를 포함한 다른 공범 셋은 사라예보의 사형장에서 최후를 맞았다. 몇몇은 배후에서 범행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몇몇은 붙잡히지 않았고 훗날 유고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장관이 된 사람도 있었다. 보스니아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짓밟혔지만 전후에는 1980년대까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일부로 안정과 평화를 누렸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뒤에 잔인한 인종청소를 동반한 내전을 겪었다. 사라예보 사건이 1차 대전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사건이 1차 전쟁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프린치프가 오스트리아 왕태자를 쏘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다. 전쟁의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20세기까지 살아남았던 역사의 괴물, 갈 수만 있다면 달도 삼켰을 제국주의였다. 군사력으로 다른 지역의 다른 인간 집단을 정복하고 지배한 행위는 인류 역사에 있었다. 그러나 근대의 제국주의는 알렉산드로스 가이사르 징기스칸의 정복 전쟁과 달랐다. 거대한 식민지를 거느린 영국과 프랑스는 단순한 군사 대국이 아니라 산업혁명을 이룬 자본주의 강국이었다. 한 발 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든 독일,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다. 제1차 대전 당시의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19세기 끝날 무렵 엄청난 자본을 축적한 거대한 기업이 출현했다. 기업들이 대량으로 생산한 상품을 전부 소화하기에 국내 소비 시장이 작았다. 대량 생산을 뒷받침할 원료를 구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산업국가의 자본가들은 더 넓은 시장과 더 값싸고 풍부한 원료를 찾아 세계 곳곳으로 갔다. 그들은 돈의 힘으로 정부를 쥐락펴락했고 정부는 부강병 정책에서 뒤질세라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왔다. 식민지를 둘러싼 자본주의 열강의 충돌은 필연적이었다. 경제적 결정론을 신봉한 사회주의자들은 1차 대전의 원인을 그렇게 진단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단순한 현상은 아니었다. 1902년에 출간한 책 제국주의론에서 영국 경제학계의 이다나 존 홉스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영국이 민주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면서 평생 사회개혁운동과 반전운동을 펼친 그는 제국주의가 국익을 해친다 판단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해보자. 침략적 제국주의는 제조업자와 무역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막대한 군비 지출, 파멸적인 전쟁, 외교적 술수로 이익을 보는 것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소수 투자자뿐이다. 레닌, 싸우는 사람. 1차 대전이 터지자 러시아의 망명혁명가들은 안전하지 않았다. 레닌은 1914년 8월 7일 오스트리아 경찰에 붙잡혔다.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 창립자 빅터 아들러가 나서지 않았다면 죽었을 것이다. 아들러는 내무장관을 설득했다. 레닌은 스위스로 도망쳤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살면서 책을 읽고 글을 썼다. 1916년 책을 탈고했는데 서문에서
홉슨의 제국주의론을 주의 깊게 활용했다고 밝혔다. 레닌은 러시아가 자본주의 후진국이라 사회주의 혁명은 시기상조라는 men셰비키의 견해를 비판하려고 홉슨의 이론을 써먹었다. 제국주의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극소수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는 정책이어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고 국민 경제에 해롭다는 것이 홉슨의 견해였다. 레닌은 홉슨 이론을 비틀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사용했다. 남의 논문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레닌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중요했다. 제국주의는 본국에 PT 상층을 매수하고 보섭해 혁명을 예방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레닌은 특이한 사람이었다. 1870년 볼가강 근처에서 태어났는데 따따르 태생인 할머니의 피를 물려받아 콧대가 낮았다. 교육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그가 16살 때 사망했다. 자녀들에게 영어와 프랑스어를 가르친 어머니 마리아는 혁명운동 때문에 적어도 한 번씩은 체포됐던 6남매를 뒷받침하다가 1916년 세상을 떠났다. 문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던 형은 1887년 알렉산드르 3세를 암살하려고 폭탄을 만들다가 발각되어 사형당했다. 볼가강 중류의 가잔 대학교에서 법학과 정치경제학을 공부한 레닌은 황제 암살 미수범의 동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쫓겨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레닌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마르크스의 책을 읽고 러시아 정부의 경제 관련 보고서를 챙겨보다가 1892년 가을 페테르부르크에 들어갔다. 벌가 출신의 박식한 막스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노동자들에게 그를 가르치던 크룹스카야와 사랑에 빠졌다. 1895년 비밀결사의 지식청년과 노동자를 모아 노동자의 대의라는 신문을 제작했지만 인쇄소를 덮친 경찰에 빼앗겼다. 성과 없었던 활동 때문에 1년 넘게 구금당하고 3년 유배형을 받은 레닌은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크룹스카야와 혼인했다. 레닌은 평생 누군가와 싸웠는데 싸움 상대는 대부분 노선이 다른 혁명가였다. 첫 번째는 나로드니키, 다음은 압반 마르크스주의자였다. 나로드니키는 테러를 일삼았고 자르를 암살했다. 그런데 막스주의자들은 보통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토록 위험한 나로드니키를 공격했다.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아 경찰이 단속을 느슨하게 하자 그 틈을 타 많은 청년들이 막스주의를 공부하고 토론했다. 레닌은 그렇게 형성된 압반 막스주의가 혁명에 반대하는 개량주의를 퍼뜨린다고 봤다. 레닌은 에드와르트 베른슈타인을 비롯한 수정주의자와도 싸웠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가 파멸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력이 높아지면 폭력혁명 없이도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회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는 사회민주주의를 내걸었다.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는 매우 긴 시간이 걸릴 테니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를 기다리지 말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일상활동으로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자고 했다. 레닌은 유배 중인 혁명가들을 모아 러시아는 당장 혁명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레닌은 시베리아 유배에서 풀려난 뒤
망명 사회주의자를 규합해 이스크라라는 정치 신문을 만들었다. 20세기는 지식인의 시대였고 신문의 시대였다. 레닌은 러시아의 크고 작은 여러 공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정보를 편집부에 모으고 그것을 각지의 마르크스주의 서클과 혁명가들에게 퍼뜨렸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상을 통일하고 배포망을 활용해 세력과 조직을 구축한 것이다. 레닌은 민주주의를 경멸했으며 대중의 정서를 따르지 않았다. 무엇이든 노동자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공문위주의자라고 비꼬았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대중 조직을 만들려고 한 혁명가들을 순진하다고 놀렸다. 노동자들 스스로 사회주의적 혁명의식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강철 같은 규율을 갖춘 혁명적 전위전당이 그것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권력을 당장 장악하려는 목적의식과 사회주의 혁명가의 전위정당 없이는 혁명을 할 수 없다고 믿었다. 1902년 겨울 페라라는 필명으로 이스크라에 빼어난 글을 보냈던 청년 레프 브론슈타인이 런던에 있는 레닌을 찾아온다. 1905년에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를 이끌고 1917년에 불공 군대의 총사령관이 될 사람 트로츠키였다. 레닌은 그를 이스크라 편집진에 들여놓고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2차 당대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태세를 갖췄다. 벨기에 브뤼셀의 밀가루 창고에서 연 대회에는 대의원 43명이 의결권 51표를 가지고 참가했다. 레닌파는 22표밖에 없었지만 유대인 동맹 대표들이 저축권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퇴장하는 등 대의원들이 저마다의 불만을 이유로 대회장을 떠난 탓에 끝까지 남아 다수파가 되었다. 레닌이 자기네를 볼셰비키, 반대파를 멘셰비키라고 이름 붙인 것도 이때였다. 볼셰비키 혁명 1917년 봄 러시아는 혼돈에 빠졌다. 두마의 왕당파 의원들은 전쟁을 계속하려 했다. 소비에트를 장악한 멘셰비키는 자유주의자의 권력 장악을 용인했지만 입헌민주당의 자유주의자들은 소비에트를 불편하게 여겼다. 임시정부 수반 케렌스키는 전쟁을 끝내려는 소비에트의 요구를 거부했다. 레닌은 핀란드 역으로 들어온 이튿날 발표한 4월 대제에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모으고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에트가 제주의 재산과 땅을 몰수하고 생산시설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혼자 혁명을 하려는 사람 같았다. 지지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없어서 4월 대제를 개인 이름으로 발표했다. 몇 되지도 않은 볼셰비키 그룹의 동의를 받는 데만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썼다. 멘셰비키는 4월 대제를 미친 소리로 간주했고 혁명 정부를 지키려면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페트로그라드 말고는 볼셰비키가 주도하는 소비에트가 하나도 없었다. 6월 초에 개최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전국대회에서 소속 정파를 밝힌 대의원은 777명이었는데 볼셰비키는 105명뿐이었고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은 248명과 285명이었다. 소비에트 전국대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케렌스키의 임시정부를 지지했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스스로 무덤을 팠다. 독일군을 상대로 6월 대공세를 펼치다가 패한 것이다. 패잔병이 전선을 이탈하자 볼셰비키는 임시정부를 무너뜨려 전쟁을 끝내자고 선동했다. 임시정부는 볼셰비키가 독일 정부의 활동 자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고
레닌이 독일 접자라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반격했다. 볼셰비키는 지하로 숨었고 레닌은 핀란드로 도망갔다. 그때 트로츠키가 다시 나타나 전쟁 중단과 소비에트의 권력 장악에 찬성하는 연설을 했다. 임시정부는 트로츠키를 체포했고 볼셰비키 그룹은 볼셰비키가 아니었던 그를 중앙의원으로 선출했다. 변변한 보급품 없이 독일군과 싸워야 했던 병사들 사이에서 볼셰비키의 인기가 올랐다. 10월에 개최할 소비에트 전국 대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노동자들도 볼셰비키에 몰표를 주었다. 임시정부 최고사령관 코르닐로프가 전선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일으킨 8월의 쿠데타도 볼셰비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케렌스키는 트로츠키를 풀어주었고 트로츠키는 철도 노동자를 움직여 열차를 세웠다. 쿠데타 군의 수도 진입을 막은 그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의장이 되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군대를 창설했다. 트로츠키는 1879년 우크라이나에서 유대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늦게야 항구 오데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수학과 작문에 재능이 있고 존재정치를 혐오한 그는 나로드니키로 혁명운동을 시작해 막스주의자가 되었다. 여러 차례 경찰서를 드나들다가 유배형을 받았고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6살 연상의 알렉산드라와 혼인했다. 유배지를 탈출해 런던의 레닌을 찾아갔던 그는 볼셰비키와 멘셰비키의 진영을 오갔지만 중요한 갈림길에서는 레닌 편에 섰다. 레닌이 케렌스키를 피해 핀란드로 도망가 있는 동안 볼셰비키를 명실상부한 다수파로 키웠고 귀족 지주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우파가 외국의 지원을 받으며 혁명정부를 공격했을 때는 붉은 군대를 지휘해 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볼셰비키가 군대를 보유한 거대 세력으로 거듭난 10월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전국본부는 제정시대 귀족의 딸들이 다니던 네바강변의 스몰니 학원에 있었다. 낡은 러시아 밑바닥에서 혼돈에 빠진 권력의 꼭대기로 올라온 사람들이 싸구려 음식을 먹으면서 쓰러져 잠을 잤다. 위층 식당에서는 잘 차려입은 멘셰비키 신사들이 버터 바른 빵을 먹으면서 아래 것들을 험담했다. 대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멘셰비키는 한 달 가까이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대회를 미루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레닌이 페트로그라드에 잠입해 볼셰비키를 불러 모았다. 그들이 뭘 할지는 나중에 논의하고 일단 권력을 차지하고자 결의했다. 11월 7일 새벽 소비에트의 붉은 군대 페트로그라드 수비대가 수도를 장악했다. 이카루스의 추락. 레닌은 1922년 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1924년 사망했는데 뇌졸중 발작이 오기 전 이오시프 스탈린을 후임자로 지명했지만 실수했음을 깨닫고 교차라는 유언을 썼다. 조지아 출신 스탈린은 혁명 과정에서 활약한 바 없었지만 집단 지도체제에서 여러 직책을 맡으며 세력 기반을 만들었다. 크룹스카야는 남편이 죽은 후 공산당 간부들에게 유언장을 공개했고 스탈린은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간부들이 그를 붙잡아 두었다. 스탈린은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레닌의 시신을 모독했다. 과학자들에게 레닌의 천재성을 연구시킨다며 뇌를 잘라 레닌 연구소에 보관하게 했다.
트로츠키의 직책을 뺏고 국외로 추방했다. 1928년부터 농촌을 집단 농장으로 바꿨다. 자영농 수백만 명을 죽였다. 피해자들에게는 인민의 적, 반당 분자, 국제 파시스트의 앞잡이, 트로츠키주의자 따위의 불명예를 씌웠다. 스탈린은 당의 통일성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1937년과 38년에 139명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의원 가운데 102명을 총살했다. 비밀경찰이 체포한 반혁명 분자 150만 명 가운데 절반을 총살했고 200만 명을 가두었다. 터키와 프랑스의 여러 도시를 떠돌며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는 책을 쓰던 트로츠키는 1940년 8월 멕시코 프리다칼로의 집에서 살해당했다. 그를 죽인 바르셀로나 출신 스탈린주의자는 멕시코 법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마친 후 소련 정부에 의해 영웅 훈장을 받게 된다. 1941년 6월 독일군의 침공에 맞서 모습을 드러낸 소련군은 이전의 군대와 달랐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념과 군대의 힘으로 동유럽을 장악했고 핵폭탄을 개발해 미국과 맞섰다. 유인 우주선을 최초로 개발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일시적이었다. 볼셰비키는 억압과 불평등이 없는 이상사회를 향한 갈망을 품고 전제정치와 싸웠다. 그러나 그들의 위대한 실험은 허망한 실패가 되었다. 첫째, 공포정치 때문이었다. 둘째, 경제의 비효율성 때문이었다. 소련의 권력자와 공산당은 혁명의 이상을 스스로 짓밟았다. 볼셰비키 혁명과 소련의 해체 과정은 이카루스의 신화를 떠오르게 한다. 비상의 쾌락에 취한 이카루스는 너무 높이 올랐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